정장이 특강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우리 비서실장이 밖에 나가서만 하지 말고 안에서도 좀 한번 하라고도 하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평소에 듣던 거 하지 말고 좀 그냥 안 듣던 거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늘 이제 밖에 나가서 소위 환경 관련한 특강을 하면 그때 했던 것들을 좀 짜집기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냥 뭐 메모하실 건 별로 없고요. 우주 여행, 지구 여행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한반도도 지구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가 혹시 이렇게 생긴 별이 있을까? 라고 찾아보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우주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바다가 있고 물이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을 아직 우리가 못 찾았어요. 생명체의 시작은 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지구가 3분의 1이 물로 덮여 있어서 3분의 2가 우주에서 보면 참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강조하는 게 세 가지를 사랑하자는 세 가지를 사랑하자.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애향심, 애국심, 애구심을 가자. 애구심 그럼 노부 구자인 줄 아는데 애구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두 개는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노부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대충 이제 같죠. 내가 태어난 민족, 내가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되게 월드컵 하면 그냥 올림픽 하거나 월드컵 할 때 특히 많이 나오죠. 순양이 박찬을 이겼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강조하지도 않고 우주 밖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70억 인류가 요 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거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애구심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지구가요 옛날에도 살았잖아요. 우리 문명사가 이제 신석기 시대로부터 치면 만 년이 됐고 이제 소위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한 게 최소 한 5천만 년 전, 6천만 년 전부터 소위 황하 문명, 유프라테스 뭐 이런 게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인류가 도대체 저 별은 뭐야?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그거 막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돌턴이 원자설을 과학 공부 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돌턴이 1800년대에 소위 원자설을 처음 합니다. 그런데 소위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그때부터 도대체 세상은 뭘로 이루어진 거야?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최초로 물질은 쪼개면 원자 단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처음에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다 옛날 책에 나와요. 그 외우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데모크리토스. BC 450년경에 세상은 쪼개면 원자일 것이다. 했어요. 물, 불, 흙 뭐 이런 거 사원소설 이런 그때 한참 기원 전부터 도대체 이 지구는 뭘로 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고민을 하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
프톨레마이오스. 저 사람이 뭐 했을까요? 아십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처음 들어본다. 우리 감사과장님은 아십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손도 안 들어. 이 사람이요. 천동설을 이론적으로 확립한 사람.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땅에 있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태양 뒤편으로 가면 떨어져 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고 태양이 돌고 우주가 도는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 설을 소위 이제 예수님 탄생 150년 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세상은 하늘이 도는 거야. 그로부터 14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하늘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그로부터 1400년 동안. 코페르니쿠스 여기는 알죠? 코페르니쿠스가 언제적 사람인 줄 압니까? 이순신 장군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1500년대에서. 조선시대. 조선 초기, 중기 이제 중기 넘어가던 시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유럽사는 이 소위 중세 시대라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러하니 무슨 소리야? 천동설이 맞는 거지. 코페르니쿠스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지동설이 맞는 거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이 사람이 무슨 천체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을 썼는데 책을 쓰고도 그 책을 발표를 못했어요. 그 시대에 중세 시대에 그 얘기를 하면 이게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사형당합니다. 죽고 나서 발표했어요. 책을 써놓고 일종의 금서죠, 금서. 책을 써놓고 그 진실을 발표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시대에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제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믿는 게 확인되는 순간 사형당했잖아요. 정약종 뭐 등등. 이 시대로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늘이 돌았어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크게 보면 저 사람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지. 1500년대에 와서야 요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인가 뭐 이름 비슷한 그 사람이 이제 만원경으로 뭐 이렇게 낙하 실험도 해보고 만원경으로 관측을 해봤더니 진짜 지동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도 종교재판에 가서 뭐가 맞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은 안 당했잖아. 후회했지. 그 종교재판에 가서 이건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시대에 진리와 접근을 신이 막아버린 시대예요. 그리고 뉴턴이 태어나는데 이게 공교롭게요. 갈릴레이가 죽는 날
갈릴레이가 죽는 날 뉴턴이 태어나요. 역사 얘기하는 거 옛날 1600년대 중반 뉴턴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얘기는 했어요.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그럼 지구가 동그랗게 생겨야 도는 거 아니에요. 갈릴레이가 만원경으로 보니까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안 떨어지고 어떻게 살아? 이 지구에 100년 돌면 이럴 때는 괜찮겠지만 지구 뒤편으로 가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밑으로 우주 미화가 되든지. 근데 지구가 붙어있거든. 사람이. 이 문제를 인류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뉴턴이 사고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그게 질량은 모두 인력을 가지고 있어. 질량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커. 우주의 모든 물체는 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떨어질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 이걸 뉴턴이 1600년대 후반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죠. 아 그렇구나. 이게 뺑뺑 도는데 그래서 안 떨어지는구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영종조 시대 이제 직전쯤 되는 거죠. 이때가. 그리고 300년 후에 아인슈타인 1900년대 초에 어디 우체국 집배원 비슷한 일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잘 알죠? 초등학교 때는 공부 되게 못했다는 거. 아인슈타인 공부 잘 못했대요. 중학교 가서 내가 수학에 좀 상당히 자질이 있는가 보다. 공부를 좀 했는데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어디 우체국 집배원 비슷한 걸 하면서 과외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깨쳤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옛날 얘기 들으시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법칙 기억하십니까? 상대성 이론의 핵심. 공부해야 돼. 여기서 제일 젊은 과장님 누구세요? 최민석 과장님 제일 젊으신가? 기억합니까? 옛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2는 MC 제곱이에요. 2는 MC 제곱.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인류사를 발전시킨 공식이죠.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속도.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어디 우체국 집배원 비슷한 거 하다가 발표를 했어요. 1905년쯤 돼요. 우리 아버지보다 좀 일찍 돼요. 우리 할머니 충격이죠. 충격. 에너지와 물질 속도가 이게 같은 거다. 이 안에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튀어나가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이것을 바탕으로 상대성 원리가 나오고 우주가 휘어지는 것, 시간과 공간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 이게 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이 됐죠. 현대과학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힘을 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로부터 한 100년의 시간이 지금 더 흐른 거예요. 인간의 과학적 상상력이 과학적 진실에 기초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는 100년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후로 1000몇백 년 동안 하늘이 돈 줄 알고 살았던 시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인류가 과학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 게 태반이죠. 이게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의 상상도 이제 좀 흐려요. 이게 사진을 어떻게 캡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이 엄청나게 큰데 70억 인류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별이죠. 우주를 중심으로 하면 더없이 작고요. 지난번에 책 한 권을 봤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태양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태양이 훨씬 더 오래됐고 태양이 할아버지쯤 되고 지구가 아들쯤 되는 손주쯤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태양하고 그 나머지 별들은 다 같은 시기에 태어나요. 46억년전. 그러니까 우주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137억 년이 되는데 그 우주가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 한 차례 죽었다 다시 태어난 일종의 2세대 별이에요. 태양.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질량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태양계 전체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 숫자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출판했던 책에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 철수는 없고 영희씨. 실씨 좀 더 써야 돼. 공부하셨어. 99.84, 99.86쯤 된다는 거예요. 태양계 내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 나머지 0.14 내지 0.16을 가지고 나머지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토성과 목성이 그 나머지 행성의 90%를 차지해요. 그러면 그 0.14에 0.014를 가지고 수성, 목성, 수성, 금성, 지구 저기 뒤에 붙어있는 해왕성, 명왕성이 나눠 먹어요. 얼마나 조그만해요. 근데 이게 태양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져요. 46억 년. 근데 이 태양이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주학 천문학에서 보면 뚱뚱할수록 일찍 죽는데요. 뚱뚱할수록. 등치가 크면요 일찍 죽고요, 날씬할수록 오래 산대요. 우리 태양은 좀 날씬한 쪽에 있다는데 요 정도 등치를 가진 별은 대개 한 100억 살쯤 산대요. 100억 살쯤 살다가 연탄재처럼 100년을 이제 빨갛게 타는 거죠. 저 수소와 헬륨 덩어리잖아요, 저게. 근데 저게 이제 100억 살쯤 돼서 에너지를 다 방출하면 그때는 이제 이 연탄의 마지막 불꽃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점점 식으면서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그게 요 정도까지 부풀어 오는데 우리 지구 있는데 정도까지 부풀어 올라서 그 다음에 뻥 터진다. 그게 이제 초신성. 터지는 순간에 빛을 왕창 발하니까 우리가 가끔 초신성들을 보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100억 살 산다니까 지금 제 나이가 지금 46억 살 됐거든요. 앞으로 50억 살 남아요. 뻥 터지는 데까지 좀 더 남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한 50억 살 남았고, 그게 다 이제 산산이 이제 뼈까지 다 가루가 되는 데는 또 한 50억 살쯤 걸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그 정도.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인류의 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상상들, 이런 은하가 우주에 한 1000억 개쯤 있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이름은 우리 은하인데, 이 우리 은하를, 이건 이제 평면도고요. 단면도를 보면 계란 후라이처럼 생겨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도톰하고 그 후라이 이제 하얀색은 좀 얇고, 그렇게 이제 우주 비행선처럼 생겼는데, 태양계는 여기쯤 있어. 여기쯤. 얇은 계란 후라이의 한 중간쯤, 여기쯤. 그러니까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은하의 별이 1000억 개쯤.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성단을 만드는 거죠. 은하 계를 만드는데, 이런 게 한 1000억 개쯤 우주에. 지구가 참 작죠.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실제로 이럴 것인가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밝힌 소위 우주의 탄생부터의 지금까지 역사를 표현해 놓은 그림이에요. 137억 년 전에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엄청나게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압력과 온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가 소위 빅뱅을 통해서 폭발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빛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로 있다가 그것이 점차 식으면서 가장 먼저 빛이 빠져나옵니다. 빛이 빠져나오는데 38만 년 걸렸대.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의 최초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허블이에요. 허블. 우리가 허블 만원경하는 허블. 허블이 좀 무식한 천문학자, 공부를 잘하는 천문학자는 아니었대. 좀 무식한 천문학자인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 자리에 앉아서 별을 관측하는 데는 아주 도사였대. 별을 계속 쳐다보는데 똑같은 별이 점점 멀어지더라.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허블이에요. 남들은 다 저 대공황 때문에 실업당하고 배고파 죽을 1929년 미국에 대공황이 있던 그 시기에 허블은 그 이제 천문학을 하면서 천문대에서 딱 그거 보고 있어요. 별이 점점 멀어지더라는데, 이게 하나의 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주의 별들이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간격으로 멀어지더라. 보니까 진짜 그렇네. 근데 계속 멀어지면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된 거지? 그 속도와 시간을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거꾸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137억 년 전. 그런데 삼각형이었을까?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잘 해명이 안 되더라. 지금 현재 이런 사실. 여기까지 왔어. 137억 년 동안. 이건 이제 4차원 개념되어서 그런데, 현재는 이제 우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끝에서 끝을 가려면 이게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얼마나 할 것 같아? 자꾸 시키니까 저 뒤에 영희 씨랑 그 밑에 식구들 어디 가버렸네.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 공부해야지. 어디 도망갔어?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지원과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빛의 속도. 아 이게 계산했구만. 이게 137억 년이니까 이거는 대충 그거보다 좀 작을 거라고. 이게 사진상 한계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940억 년을 가요. 그만큼 우주가 팽창해서 지금 커진 거예요. 빛의 속도로 940.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이 많아요. 이런 우주가 하나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이런 모양인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의 우주가 또 있을 수 있다. 그게 일종의 다중우주. 우리가 아는 우주는 이렇고 또 다른 곳에 다른 식의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 우주가 또 있을 것이다. 그건 현재까지 가설. 이 940억 년의 흐름 속에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의 3분의 2 지점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도 이거 보이지도 않는 점인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도 0.03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별인데 그 별 안에 보니까 우리는 거의 무한대와 같은 느낌이죠. 그 별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참 기적 같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존재예요. 성경에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6일간의 천지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를 쉬었어요. 이 전체를 소위 지적 설계론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그거 봐라 맞잖아. 태초에 만들어라 해서 빅뱅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최초로 나온 건 빛이잖아. 38만 년 후에 처음으로 빛이 모든 물질 중에 가장 먼저 빛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이 융복합을 하기 시작해서 다른 물질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믿거나 말거나. 구청장이 참 쓸데없는 얘기 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벌써 11시 됐네? 12시까지예요? 11시 반이에요? 그럼 벌써 여기 30분이나 쓴데? 어디 12시로 돼 있던데? 그래요? 그럼 더 빨리 해야 되겠네? 아까 그 46억 년 된 지구 역사인데 그 46억 년 된 지구 역사를 다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고생해서 이거 만들어준 거예요. 지구 역사를 24시간으로 치환하면 그 각 시기가 대충 어느 정도의 감이 있는가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탄생이 우리로 치면 이제 0시야, 0시. 그리고 이제 잠들어서 한 7시쯤
6시나 7시쯤 일어나서 출근해서 지금 우리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일하고 퇴근해서 술 한잔 먹고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안녕 인사하고 좀 씻고 다시 잠드는 이 24시간으로 우리 46억 년 살을 비교하면 달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7,000년 후에 만들어져. 달이 어떻게 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병달 과장님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지구가 오래되는 과정이 이것도 이제 설이죠. 설인데 지구에 초기 원시 지구에 화성 크기만한 운석이 떨어졌다. 화성 크기만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운석이 지구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해가 튀어오른 거예요. 튀어올라서 달이 됐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지구 달 뒤편이 뭐 짱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모양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시기. 처음 지구에는 생물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억 년쯤 지나서 처음으로 소위 이제 아메바 류의 단세포 식물이 단세포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미생물. 이게 이제 4시쯤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일종의 진화를 해서 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때 처음 소위 진핵 식물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생겨요. 그때 요때쯤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돼야 소위 이제 다세포 생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요게 이제 광합성 작용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원래 지구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산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때. 그리고 5시, 6시 넘어갈 무렵에 이제 본격적인 분화가 시작이 되고 5억 년 전, 4억 년쯤 전, 그러면 이미 이제 퇴근해서 가까이서 술 한잔 하고 그럴 무렵에 처음으로 육지로 생물이 진화해요. 생물이 올라와. 공룡은 요때쯤 쉬어요. 발 씻고 잠자기 시작할 때. 이게 2억 년 전. 우리 인류는 보여요? 열두 시 띠 하는 그 12시 직전에 그러니까 46억 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2초 전에 띠 날짜 바뀌었습니다. 46억 년의 지구사로 보면 우리 인류 역사는요 엄청나게 짧아요. 요거만 가지고 또 2시간 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두 편이긴 하죠. 그 인류가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활하다가 신석기 시대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소위 자연 안에 인류로서 살다가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10,000년 전부터. 10,000년 전부터 산업혁명 때까지는 그래도 대충 자연을 정복하긴 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때 석탄과 석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과학적 도표인데 모르시는 부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남극에서 빙하를 채취해 가지고 측정한 자료예요. 우리 인류가 측정 가능한 60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래프예요. 그 시기에 지구의 온도 그래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치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도 올라가요.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요. 60만 년 동안 거의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 200년 동안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게 400ppm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0.83도 올라갔는데 이게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건 진실이에요, 진실. 작년에 하와이에서 측정한 기록인데 드디어 400ppm을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2년 전에 넘었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전 세계에 한 50개쯤 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측정소의 일종의 평균을 내는데 아직 평균치는 398인가까지 왔대요. 그 평균도 이제 내년 혹은 내후년이면 넘어가요. 설마 했어, 설마. 400ppm. 과학이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설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1도씨 정도 올라갔거든요. 우리 인간의 영향으로 지금 생명체의 10% 정도가 멸종했어요. 벌이 사라지고 있고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곳곳에 기상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기준으로는 견딜만 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인데 이 속도가 아까 그 그래프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2050년에 50ppm까지 올라간다. 이 속도대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써대면 온도는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그 온도별의 징후예요. 이건 뭐랄까 환경하는 사람이 괜히 겁주는 얘기가 아니고 IPCC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2도 올라가면 북극 얼음이 다 녹기 때문에 북극곰이 멸종해요. 생물 중에 대략 한 30% 정도 멸종할 거예요. 3도 올라가면 대략 50% 가까이. 4도 가면 남극에 있는 얼음이 모두 없어진다는데 북극의 얼음은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라 녹아도 해수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남극은 대륙이에요.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서울도 잠겨요.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지구의 시스템 전체가 깨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축구를 하는데 유럽은 가을부터 봄까지 축구하잖아요. 가을에 시즌을 시작하잖아요. 여름에 휴가철에 놀고 가을부터 시즌을 시작하는데 한겨울에도 공을 차요. 박지성 공 차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위에요. 어떻게 한겨울에 공을 찰까 하는데 공을 찰 수 있는 이유, 멕시코만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지하로 들어갔다가 영국 앞에 북해 쪽에서 따뜻한 기운을
품어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우리나라보다 따뜻해요. 위도가 더 위인데. 그런데 저런 흐름이 다 끊기는 거예요. 목만 못 차면 되는 게 아니고 지구의 소위 시스템 전체가 붕괴해요. 근데 그게 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그 시계를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이런 건데 산업혁명이 200년인데 지구 역사로 비교하면 눈 깜짝할 시간 0.37초. 끝에 보이지도 않는 시간. 현재까지 지구는 5번의 멸종이 있었던 거예요. 멸종은 이제 이름 그대로 멸종이라 다 죽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다 죽는 걸 다 죽었으면 뭐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 과학자들은 그 시기에 생명종의 75% 이상이 사라지면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그 대멸종이 현재까지 5차례가 있었다. 마지막 멸종이 공룡이 멸종한 건데 이 공룡의 멸종은 멕시코만 옆에 유카탄 반도에 우리 노원구만한 크기의 운석이 떨어졌다. 노원구만한 크기의 운석이 떨어져서 이제 화산재 등이 이제 하늘을 덮어서 일종의 빙하기가 와서 멸종했다는 건데 그 6,700만 년 전. 그때 살아남은 포유류 종 중의 일부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죠. 근데 그 인간이 뻔히 앞길이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고 있어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죠. 실제로 나 실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렇대요. 영도시의 개구리를 물에 넣고 조금씩 불을 떼면 이 개구리가 뚜껑을 열어놔도 지가 삶아 죽을 때까지 탈출을 안 한대요. 조금씩 불을 떼면 인간이 마치 개구리 같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30분부터) 뭐해요? 12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이해했음 15분 남았네.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에 주로 나와요. 이렇게 파괴되면 첫째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다. 두 번째 망가뜨리다가 정 안 되면 다른 우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화성에도 집 한번 지어보고 슈퍼지구 찾아보고 다른 데로 날아가면 되지 라는 상상을 해서 소위 지금의 방식을 뭐랄까 유지해주는 그런 논리를 주는데 앞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워낙 위대함으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과학적 수준과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의 속도를 고려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현재 태어나서 가장 멀리 집어던진 물체가 보이저 1호예요. 작년에 드디어 태양계를 지났다. 작년에. 언제 출발해서? 1977년에. 그러니까 언제? 47년 전에? 97년이면 언제죠? 37년입니까? 37년 전에 나사가 쌓아 올린 게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납니다. 이제 겨우. 그것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일종의
뜀뛰기 방식으로 목성에 가까이 가서 목성의 중력을 한번 받아서 뛰어오르고 토성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뛰어오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겨우 지금 이제 태양계를 드디어 벗어나고 37년 만에. 근데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얘가. 참고로 빛의 속도로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가 8분 20초예요.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려면. 그런데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리 은하계 내에 생물이 사는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어요. 안 살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까지는. 태양계랑 가장 가까운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까지의 거리 우리 보시 아줌마 제일 젊죠 여기서 고창인가? 이런 거 공무원 시험 볼 때 안 봐요? 보이지 이러고 딱 이제 작년에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있는 별의 이름이 어려워. 프록시마 센타우리인가 뭐 이런 별, 쌍둥이 별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4년. 빛의 속도로 4년. 근데 그 별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빛의 속도로 4년이면요. 현재로 개발하는 우주선 타면 얼마나 걸려요? 생각도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배두나가 주인공으로 나왔다가 그 흥행에 실패한 무슨 아틀라스 뭐 이런 영화 있었어요. 크라우드 아틀라스 뭐.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 파괴된 지구에 살다가 딱 우주선 타고 다른 별 가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이 끝장면이 나와요. 그게 불가능하다. 현재의 과학의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별을 살려야 돼. 노아의 방주는 없어요. 어떻게 살릴까? 10분 남았네. 10분. 정말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인류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게 70년대 초예요. 그 전까지는 몇몇 과학자들이 얘기했고 로마 클럽이라는 게 이제 이탈리아의 한 돈 많이 버는 실업자가 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 좀 모여봐. 지금 인류사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야? 내가 돈 낼 테니 니네가 연구 좀 해봐. 그래가지고 만든 책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시험 교재였죠. 이게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소위 성경과 같은 고전. 그래서 제가 구청장 재선되고 나서 서점에 갔더니 이 책에 증보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읽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72년도에 만들어놓은 책이 그 책 안에 보면 자원은 이렇게 줄어들고 인구는 이렇게 늘었다가 줄어들고 1인당 생산량은 이럴 것이다 라고 1970년대 예측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 그때 예측대로 가고 있어. 72년도 예측. 근데 그때만 해도 이성이 좀 살아있었어. 그 72년에 저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제기가 점점 사실 같으니까
92년에 소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보자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소위 기후변화 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하고 97년에 도쿄에서 아 맞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 다 죽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라고 97년에 교토에서 그러면 선진국들부터 95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5% 줄이는 계획을 모두가 다 세워서 선진국부터 해보자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가는 줄 알았어요. 시점을 2005년으로 해놨어요. 97년에 협약을 하고. 그런데 이 역사가 불행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환경 분야에서 세계 대통령이라고나 엘고가 2001년도에 부시랑 붙어서 떨어져요. 플로리다에서 재검토 끝에. 부시가 되자마자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해요. 되자마자. 미국이 석유 재고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면 미국의 산업, 특히 석유 산업이 망하니까 텍사스 출신 부시가 텍사스의 석유 재고를 돈 받아서 정치하는 부시가 난 안 해. 탈퇴. 2001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야 니네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하면서 니네가 탈퇴해? 이 나쁜 놈들. 근데 미국이 워낙 힘이 센 나라니까 뭘 하기가 어렵잖아.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미국도 좀 쪽팔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잖아. 제가 러시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인도도 이런 데들도 같이 해야지 왜 우리만 그 핑계를 대요. 미국이. 그리고 그거 너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과학의 힘을 믿고 자율로 하는 걸 맞아. 나빠지면 얼마나 나빠지겠어. 중국은 사실 지금 중국 1등이에요. 이산화탄소 발생 1등 중국, 2등 미국, 우리나라 7등. 아니 니네가 다 선진국 가면서 다 뱉어놓은 거 우리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니네가 먼저 해. 우린 조금 이따 할게. 이렇게 이 두 나라가 소위 G2 두 나라가 핑퐁을 하면서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요. 4년짜리 정치인들의 한계. 우리는 5년짜리 정치. 정치인이 다음 재선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당장 자기 나라 실업률 걱정되고 당장 자기 나라 산업이 걱정되니까 그 이성적 이해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꾸 뒤로 2015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하고 2020년에 원래 2005년에 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던 거를 한 10년쯤 뒤로 밀어버렸어요. 10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다가 망하는 개구리죠. 상대적으로 유럽은 원래대로 하자. 왜 자꾸 빼냐. 유럽은 좀 해보자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유럽이 저럴 수 있는 것은 유럽이 상대적으로 평등해요. 복지 수준을 상당하게 이뤘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와 교육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미국 불평등이 굉장히 커요. 한국 마찬가지고 중국 그렇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환경 얘기를 해요. 우리가 딱 그렇죠. 당장 먹고 살아야지. 복지와 환경이 붙어있는 이유, 우리가 뭐 최근에 피케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불평등을 제거해야 되는 주요한 이유, 그 좀 더불어 살아야
인류 미래를 좀 걱정하는 것이에요. 당장 내 앞에서 온갖 부정의를 저지르면서 큰 부자 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저게 눈앞에 보이겠어요? 나도 부자 돼야지. 정한되는 로또라도 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탕하고 가든가, 나는 한탕하고 가고 내 자식이라도 잘 먹게 해볼까? 이런 고민을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 당장 연금 개혁한다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고민 하게 돼 있죠. 구청장이 참 한가한 사람이지.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채널이 있는데 매 5년마다 한 번씩 이 과학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여있는 데요. 각 국가의 과학자들이. 2007년에 4차 보고서를 냈고 작년에 5차 보고서를 냈어요. 여전히 미국의 일부 과학자들은 그게 기후변화가 실제로 이런 거 아니고 여전히 순환기 안에 들어있어. 너무 겁주지 마.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95% 이상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부의 환경하는 사람들의 소위 겁주기가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3분 안. 현재 지구에 인간이 매우 이기적이어서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다. 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실험을 했어요. 인간이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없다. 현재까지. 우리가 높은 빌딩은 지을 수 있고 도로는 깔 수 있고 지하철을 만들 수 있지만 생태계 전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 못 만든다. 고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겸손해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되돌아가요. 그렇다고 옛날 구석기 시대처럼 가자는 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되 자연을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인간이 가야 되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 봤죠? 요 책 시험 본 과장님들 계신가? 몇 분 반. 굉장히 간명하게 표현해놨는데 저는 쉽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최근 200년 사이 가장 핵심이에요. 1차 산업혁명이 석탄과 기차였고 2차 산업혁명이 석유와 자동차예요. 산업의 원동력. 이 원동력을 재생에너지와 인터넷으로 바꿔요. 5가지를 표현해놨어요. 모든 화석연료를 다 재생에너지로 바꿔라. 모든 건물을 우리 지금 아파트의 베란다 태양광 하듯 모든 건물을 다 미니 발전소화하라.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가 한 가지 단점이 저장이 안 돼. 생산하면 바로 써야 돼. 그런데 그게 다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 수소에너지로 저장해요.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처럼 뭐 100만 킬로와트 단위로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곳곳에서 작게 생산하기 때문에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스마트 그리드로 남는 데와 생산하는 데를 나눠줘요. 그리고
그렇게 생산한 에너지로 화석연료에 기름 넣은 자동차 말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에너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만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고 타되 그런 자동차를 타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너무 먼 미래로 미루지 말고 당장. 이미 석유도 정점을 찍었고 이제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해서 살 수 없다. 30년 후면 석유도 떨어진다. 근데 이 떨어지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방법을 안 바꾸고 저 캐나다하고 미국 한 군데 그동안 경제성이 없었던 오일 샌드 저 바닷속에 묻혀있는 무슨 하이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캐는데 열을 더 내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지. 궁극적으로 지금 400을 넘어서 450 가까이 갈 것 같다는 거예요. 현재대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다시 350까지 낮추기 위한 지구 전체의 총력 일종의 총력 투쟁입니다. 350까지 낮추기 위한. 이렇게 안 하면 후세대들한테 죄질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러다 죽고 말면 그만이지만 내가 당장 부자 돼서 몇억 몇십억 안 물려주더라도 아버지가 그때 이런 노력을 해서만 그래서 니네들이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물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문명의 핵심은 석유와 석탄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어야 돼. 금연 초기에 금단 현상 나타나는 것을 각오해요. 시스템을 바꾸고 생활 양식을 바꿔요. LED 빨리 바꿔야 되고요. 패시브 해야 되고요. 전철 바꿔야 되고요. 태양광 늘려야 되고요. 산림을 원위치 해줘야 되고요. 토양도 복원해야 되고요. 해양 어장의 대부분이 지금 파괴되는데 원위치 시켜야 되고요. 지하수도 엄청 가져다 썼는데 마찬가지로 바꿔줘요. 자연이 순환할 수 있는 사회, 그 속에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줘요. 마음 같아서는 인구가 좀 더 줄어야 될 텐데 조금 과격한 분들은 우리 지구가 살려면 10억 명 이하로 인구가 줄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10억 명의 기준이 뭐냐? 산업혁명 이전의 인구 수가 10억이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그런데 그 인간이 석탄과 석유의 편리함에 기대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금 70억을 돌파했어요. 줄여야 돼요. 그래도 조금 충격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80억 선에서는 안정화시키잖아요. 현재대로 가면 대충 90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현재대로 가면 빨리 인구를 안정화시키죠. 이게 아프리카와 중동아시아의 다출산 국가와 복지 문제랑 붙어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맨큐의 경제학을 버려야 돼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맨큐인데 그 맨큐라는 양반이 무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소위 수요 공급 곡선을 만들어 놓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학의 원리는 환경이 없어요.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에 그때만 해도 그걸 볼 수가 없었던 시기. 난 그래서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끝났어요.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는 시장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본주의는 생태의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죠. 시장 가격 속에 환경적 요소를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세금을 물리는데 지금은 값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요. 이 값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 그 자동차의 소위 배기량의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라 해요.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세금 매기지 말고 발생을 많이 하는 자동차는 세금 많이 매기고 재생에너지 당연히 세금 매기지 말고 석탄 발전소 꼭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그 발전 단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석탄이 참고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석유고요. 그 다음에 LNG. 같은 화석 연료라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다 각각 달라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많이 되는 모든 상품에 환경세를 붙이라요. 그래야 시장의 진실이 반영됩니다. 근데 이걸 시도를 해요. 근데 지금 해야 될 단계까지 온 거예요. 더 근본적인 얘기, 우리 생활의 방식, 성공의 가치 다 바꿔요. 그래서 진짜로 큰 돈, 큰 집, 큰 차 타는 게 성공이 아니고 적당한 부부, 이웃과의 연대, 행복한 삶, 그 속에 작은 집 그리고 자전거로 살면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을 경제 시스템으로 붙여야 돼요. 가야죠. 밥 먹으러. 자, 너무해. 나머지는 생략. 이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1시간 반이죠. 나머지 무슨 유키 무슨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거는 또 뒤에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시되 우리 인류사에 우리 시대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다. 후세대에 죄짓지 말자.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그것을 과학적으로 극복하든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극복하든 우리 인간의 오만함을 벗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 동네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노원의 간부님들이시니까 그걸 조금 더 성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